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의 창당입니다. 딸 아들 입시 비리, 장학금 청탁 혐의, 감찰 무마 혐의까지 다 유죄받았는데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다, 도약을 시키겠다며 신당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선고된 상황이지만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작심한 듯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그분들이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광주와 목포를 찾아 호남 민심을 들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민주당은 신당 창당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연합 대상 정당들은 조국 신당에 참여한다면 이탈하겠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결국은 만날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통합 비례정당 추진단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신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자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연합 추진단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 녹색정의당은 조국 신당이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한다면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진보당 관계자도 조 전 장관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복잡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총선에서 중도층 표를 획득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우려된다고 말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조국 신당 득표가 늘어날수록 민주당 표가 갈라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지율 3%를 넘어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개혁신당으로 표가 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민주당 지도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 신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 이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정권 심판론을 꺼내서 이제 신당 창당하셨는데.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신당을 창당하겠다면서도 이 출마 여부는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죠. 조 전 장관은 정당이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해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 전 장관과 가까운 한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출마를 안 할 거면 왜 당을 만들겠냐고 답했습니다. 지역구일지 비례대표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쪽에 좀 더 무게가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조 전 장관 참
2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받았잖아요. 예, 이 1심과 2심 선고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신당을 창당해서 국민들 표를 달라고 하기에는 논란이 될 혐의들이 모두 유죄 판결이 났죠.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11개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조 전 장관 처음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하지만 2심까지 판결로는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위선과 불공정에 대한 반성이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용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궁금한데요. 조국 전 장관은 왜 창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정치적 명예회복용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부 판단으로는 2심까지 모두 유죄가 나온 이상 정치적으로 만회해보겠다는 거죠. 한 친문계 의원은 배지를 떼이더라도 이 정치적 기소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또 다른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가 정치 기소를 입증하는 이정표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어제 만났어요, 마침.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창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조 전 장관 측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을 실어준 걸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반면 친명계는 앞에 나온 전제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중심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단순 격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조국 장관이 얼마나 아픈 손이겠습니까? 그렇게 야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힘을 실었다까지는 뭐 좀 해석하는 건 좀 가행 해석 같습니다. 한 친문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조 전 장관에게 공천을 주기 힘든 현실, 그럼에도 힘을 모아 승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역시 2심까지 나온 유죄는 눈 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신당은요. 일단은 민주당과 다른 독자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민주당과 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은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독자 창당을 하고 4년 전 열린민주당 모델처럼 이 자매 정당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창당도 안 했는데 너무 일찍 문을 닫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따로 나오면 독자 세력으로 득표율 3% 넘을 것 같다고 봅니까? 네, 제가 조국 측 관계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이 3% 넘기겠냐 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창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주당도 이 3%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국 신당이 의석 할당 최소 기준인 봉쇄 조항 3%를 얻지 못하면 이 표는 전부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갉아먹게 되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신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과 어느 정도 겹친다고 보고 개혁 신당의 표를 뺏기는 것보다는 조국 신당이 표를 가져가서 의석수라도 얻는 게 낫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독자 세력 나오면 더 많이 얻는 게 좋다 이런 해석이군요.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5일간 공천 면접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 공천 신청자들의 이 재배치가 논의됐는데요. 경기 출마가 거론되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오늘 나왔습니다. 공천 면접이 진행 중인 여의도 당사 현장에 홍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 기자, 면접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첫날 면접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제주 지역 공천 신청자들이 모두 이 당사를 찾았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인력 재배치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 참모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신청한 서울 강남을이 대표적입니다. 당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입장 밝힌 바 있는데요. 그대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당의 이번 총선에서 서울 수복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비서관은 용인이나 고양 등 수도권 격전지에, 박 의원은 서울 종로 출마가 각각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전현직 의원 3명은 공관위가 면접에서 재조정 가능성을 내비치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저도 지역구 조정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뛰고 있는데 그 본분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서울 지역 출마에도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오늘도 정치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도시락 미팅이라도 하겠다며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관위는 내일 오전 단수공천 지역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수도권 판짜기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면접장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신 그리고 한 위원장의 영입 인재들 주로 여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소속 박은식 비대위원은 한 위원장이 정말로 당선되고 싶다던 호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호남에서의 어떤 국민의힘이 한석을 건질 정도까지 가려면 저는 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전성 있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위원장을 맡은 뒤 발탁한 전상범 전 부장판사는 친명계 핵심 천준호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갑에 도전합니다. 험지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이 운동권 대항마로 치켜세운 윤희숙 전 의원은 서울 중성동 갑에 신청했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이 윤희숙 씨로 확정이 된 거냐, 그 원칙대로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나. 열심히 뛰겠다. 그거 말고는. 당내 친한 인사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친윤 신지호 전 의원과 마포 갑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이기는 후보가 충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가 얼마를 오래 살았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도 뭐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소개가 되는데 이게 양지를 찾아가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공천에 있어 저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중진급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명도 예외는 없다. 이른바 올드보이를 청산하겠다. 이런 의중이 담긴 행보라는데요. 친명이 가고 오히려 찐명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 삼선 인재근 의원을 만나 총선 불출마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인 의원이 총선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이 대표에게 요청한 자리였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 의원 후임으로 이번에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문학진 전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에게도 적합도 조사 결과를 전하며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 입문기를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도 있다며 친명도 쇄신의 대상이다. 문학진 전 의원은 대체로 친명으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인 경기 광주 을에서는 이 대표 특별 보좌역인 안태준 예비후보가 진짜 친명, 찐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관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이 꼴찌 나왔습니다. 이런 원외 친명 조직이라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태준도 이제 그 멤버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도 비공개로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이 어디든 당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 접전지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여러분 선거날 투표하러 가시면 투표용지에 이렇게 선관위 도장을 찍어서 받죠. 그런데 이 사전투표 때는 도장이 인쇄된 채 나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본투표처럼 직접 도장을 찍지 않는 이 사전투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는 관리관 날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투표 때는 투표 관리관이 투표 용지마다 직접 도장을 찍지만 사전투표 때는 도장이 찍힌 투표 용지를 인쇄해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데다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날인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직접 날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관위가 고집 부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선 때까지 사전투표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현장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죠. 그동안 10차례 민생 토론회 줄곧 수도권에서 열렸는데 오늘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총선 승부처이기도 한 부산에서 각종 지역 발전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동래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처음으로 민생 토론회를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에서 주재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따라서 시장 온 거였네.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선 부산 지역 지원책을 쏟아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개정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은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화산이 목표를 정확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위를 딱 놓고 목표를 계속 봐야지 시위가 떠났다고 딴 데 보면 안 맞죠? 그죠? 부산은 야권 현역이 많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 등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부처로 꼽는 지역입니다.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폴A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의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을 방문하며 민생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랑야랑 윤수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세 가지 무슨 기준이에요? 두 사람이 새로운 청산 기준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연일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고 있죠. 운동권 청산이 독립운동가 청산과 비슷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 위원장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게 한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돈 봉투, 룸살롱, 욕설 세 가지가 청산 기준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얘기하는 것 같고 룸살롱은 NHK 그 룸살롱 사건 떠오르게 하네요. 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되받아쳤는데요. 청산 대상은 운동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요.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룸사롱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쌍용은 잘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청산 기준 3가지는 같은데 대상은 전혀 다르네요. 네,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 민주당은 검사 독재 프레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 같은 배를 탔는데요. 그래요, 개혁신당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다들 궁금해하죠. 같은 당이면 같은 이념을 지향해야 할 테니까요. 네, 그런데 개혁신당은 진보냐 보수냐 물으니까 이건 답하지 않고 본인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저는 개혁보수이고 중도보수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면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너의 생각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실용적 진보입니다만은. 뭐 제각 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혁신당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뭐예요? 네,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선 다들 다른 답들을 내놨습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지. 보수 진보를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존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명성이 결국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살짝 뭐 좀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장 결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 신당은 정체성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영주권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생각을 같이 모을 생각이 없잖아요. 네, 지적받은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고운말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인데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잘 되길 바랍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예의만 지적했을 뿐 정체성에 대한 답은 못한 거죠. 네, 여러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1교시 끝은 또 무슨 말일까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재밌는 비유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1교시가 국어시험이고 2교시가 영어시험, 3교시가 수학시험이면 1교시 국어시험 이제 끝났잖아요. 2교시 영어시험 시간인데 1교시 국어시험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예요? 1교시가 이제 끝났고 2교시로 갔다는 게?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벌어졌던 1교시 시험 성적이 이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명품백 논란에 대한 대통령 입장까지 듣고 평가를 했으니 2교시로 넘어가자. 이제 다른 이야기 하자는 거죠. 그럼 일단 1교시 시험 점수가 궁금하긴 하네요. 후하게 줬을까요? 박하게 줬을까요? 가채점 결과는 이겁니다. 그건 진짜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잘 맞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은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1교시 국어시험이 아쉽다면 2교시 영어시험은 잘 치러야겠죠. 국민들 점수도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을 받던 김인섭 씨 징역 5년을 오늘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로비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당시 성남시 결제 서류에 사인한 사람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백현동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영향을 미칠까요? 김지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정진상 이재명 씨하고 친분 과시하시면서 77억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에서 바로 재수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난 2015년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이 용도 변경 등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해 성남시에 힘써달라고 김 전 대표에게 청탁을 했고 김 전 대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비서관에게 이런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아 챙긴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 전문성 없이 정치인, 공무원과의 친분만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개임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로비 사실은 인정한 만큼 다른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현동 비리 혐의가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는데 오늘 김인섭 씨 재판이었어요. 이재명 대표 관여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등장인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로비스트인 김인섭에게 청탁을 했고 김인섭은 10년 넘게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도우며 최측근이 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일단 법원은 여기까지 청탁과 알선이 실제 있었고 대가로 돈이 오고 간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점에 있는 이재명 시장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까지는 이야기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무관해진 겁니까? 오늘 판결문에 나온 표현만 놓고 보면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부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하여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정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상 정 전 비서관을 이재명 대표의 통로로 본 겁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비서관, 이 김인섭을 하나의 특수관계로 봤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팀장은 정진상이 김인섭을 잘 챙겨주라고 했고 김인섭 역시 2층에서 잘 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정진상을 2층이라고 칭해온 겁니다. 재판부 역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의 이런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한데 배임 혐의잖아요. 이 대표 혐의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재판이 실제 청탁과 알선이 있었느냐만 판단했다면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이 로비가 실제로 통했고 이것이 성남시 손해로 이어져 배임이 성립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바울은 김인섭을 통해 3가지를 청탁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단지인 백현동을 준주거지로 이 용도를 바꾸는 것이었고 또 다음은 그 주거 용지 비율을 늘려주는 것, 마지막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사업을 다 먹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 결과만 보면 이 김인섭의 로비는 모두 통한 걸로 보입니다. 배임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결재했는지를 검찰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재판 결과 이재명 대표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대가로 자신은 받은 게 없다며 선긋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돈 받은 물증이 있으면 그 영장 심사 때 구속됐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젯밤 4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행동에 나설 건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인데 여전히 개별 사직 같은 대응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성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4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이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소용없을 것이란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총회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없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만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박단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는 모두 사퇴했습니다. 오는 18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의료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 일단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절차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에 앞으로 증원할 2,000명의 의대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총선 전 확정지어 총선용 공약이라는 한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모레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증원 반대 걸기 대회에 맞선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과격해질 경우 캡사이신을 분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의료 공백된 군 의료 체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은 보류하면서 강경 분위기가 누그러진 듯합니다. 서주희 기자가 전공의들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채널A 취재에 응한 대다수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투표 결과로서는 이제 파업을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파업을 만약에 단체적인 행동으로서 진행하게 된다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의견입니다.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고 느껴져서. 빡센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전공의분들의 면허를 갖고 협박을 한다는 게 좀 화가 나기도 했고. 다만 집단 행동 시 의사면허 박탈까지 거론하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사실 부담입니다. 2020년과는 다르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희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적으로 꼽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을 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중간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파업의 결과가 흐지부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강대강 대치보단 대화와 합의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좀 더 서놓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 헬기까지 동원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속 200km로 달리다 잡힌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였는데 운전 면허도 없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순찰차 옆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휙 지나갑니다. 가만 보니 파란색 차선 안쪽으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멈추라고 하자 검정차는 속도를 올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발 걸려서 도망가 버린 거죠. 좀 이상하다. 그리고 속도를 내서 쫓아간 거죠. 시속 200km로 요리조리 차선 바꾸며 고개 운전을 하더니 이내 경찰 시야에 사라집니다. 덕평요금소 지나 국도까지 쫓아왔지만 꽁무니는 놓친 상황. 이때 하늘에서 경찰 헬기가 나타나더니 도주 차량을 뒤쫓기 시작하고 순찰차도 헬기를 뒤따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뒤에 보니까 순찰차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상황이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추격을 한 거죠. 도주 차량이 물류창고 뒤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까지 추격전은 20km가량 이어졌습니다. 잡고 보니 차에는 베트남 국적 남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불법 체류자였고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발저려 도망친 거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 2명을 그대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명절 기간 도로에선 위험천만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한 겁니다. 역주행한 거리가 200m나 됩니다. 김대욱 기자가 전합니다. 설 성묘 차량들로 꽉 막힌 도로. 긴 정체가 시작되자 저 멀리서 흰색 버스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비상등을 켠 채 편도 1차로인 반대편 차선을 타고 질주합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에도 아랑곳 않고 200m가량을 역주행합니다. 그러더니 교차로를 앞두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끼어듭니다. 뭐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나? 버스는 잠시 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꼬리 물기를 하더니 차선 위반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신호대기 하는데 갑자기 그 차가 나타난 거죠. 이 차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궁금해갖고 봤더니 저 끝에서부터 오더라고요. 취재진이 버스에 표시된 단체를 찾아 다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한 사람이 다 있는데 너무 늦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당황스럽고.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뿐 아니라 난폭운전 혐의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난폭운전이라든지 보복운전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총선용일까요? 정부가 최대 대학생 80%에게 국가 장학금을 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감당할 재원이 있냐는 거죠. 김단비 기자입니다. 간호대생인 이모 씨는 한 학기에 500만 원 넘는 등록금이 항상 부담입니다. 그나마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잊지 않고 챙깁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 써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장학금을 찾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먼저 신청을 하고 안 될 경우에 외부 장학금 같은 걸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대학 재학생 203만 명 가운데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100만 명,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 장학금 혜택을 소득 하위 80%, 다시 말해 전체 대학생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장학금 체감도가 낮아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육 교보금 일부를 국가 장학금에 쓰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현재 쓰지 못하고 남은 지방교육 재정 교보금이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늘봄 학교 확대 실시, 유보 통합 등으로 많은 예산 지출이 예고돼 있어 부담입니다. 또 교보금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부영그룹 이 직원들이 자녀 1명 낳으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막상 지원금을 받더라도 연봉 5천만 원 직원의 경우 세금으로 3천만 원 안팎을 떼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제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부 기업의 출산 지원이 고무적이라며 세제 혜택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최근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을 주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원이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받으면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으로 간주돼 소득세가 3천만 원 안팎으로 떼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영은 자녀 앞으로 주는 증여 방식을 택했지만 증여세율 10%를 적용해 역시 세금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도 과세 당국의 판단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좀 면세해 주시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수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추세여서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장려금 비과세나 기부액만큼의 법인세 공제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은 한숨 돌렸단 반응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 얘기를 먼저 꺼내주셔갖고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다른 기업들의 장려금 지급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북한이 4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러시아 단체 관광객이었는데요. 러시아 방송이 이들의 북한 관광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헌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도 담고 일제강점기 북한을 해방시킨 소련군을 기념하는 해방탑도 방문합니다. 나흘 전 북한에 입국한 러시아 단체 여행객들입니다. 이들의 관광 모습을 러시아 국영방송이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평양 시내를 떠나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마식령 스키장도 방문했습니다. 스키를 즐기는 사람은 이들 외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Он достойно показал себя, нам понравилось. великолепные трассы, широкие.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관광을 재개하며 첫 외국인 관광객으로 러시아인들 약 100명을 맞이한 겁니다. 3박 4일간 평양 주요 명소와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한 명당 $750,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다음 달에도 2박 3일과 3박 4일 일정으로 각각 100명씩 2번에 걸쳐 방문할 계획입니다. Потому что кто-то говорит, что он всю жизнь мечтал побыват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орея удивительная страна.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수단이 막힌 북한이 무기 수출에 이어 관광 산업까지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안 늘리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해올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는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입니다. 오늘 SNS를 통해 나토가 동등해져야 한다며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 우선이 될 것이라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경선 유세장에선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라는 동맹국이라도 보호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공격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미 백악관은 곧장 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정권, 즉 러시아의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을 침공하도록 독려하는 일은 끔찍하다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럽도 반발했습니다. Niemand darf mit Europas Sicherheit spielen oder dealen. 뉴욕타임스는 다른 동맹국도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라면서 1950년 미국이 방위선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뺀 뒤 5달 만에 북한이 침략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가자 지구에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납치해간 자국 인질 2명을 구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인질 구출 작전 영상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새벽 1시 49분, 한 무리가 건물을 급습합니다. 이스라엘 경찰 특수부대원들로 정보기관 신베트와 합동으로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선 겁니다. 치열한 총격전이 이어지더니 인질 2명을 구출해내고 건물은 폭파시킵니다. When we reached the hostages, Fernando and Luis, they were asleep. We've covered them with our own bodies. 이들은 장갑차를 타고 이스라엘 기지로 이동한 뒤 다시 한번 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마르만과 하르가 구출되는 순간입니다. 잠시 후 긴장이 풀린 듯 뒤늦게 미소를 짓습니다.
병원에 do착하자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가족들. 서로를 꼭 안아봅니다. 128일 만의 재회입니다. I've heard of the news this morning, and I was rushing to this hospital to see them, to hug them, to feel them. It feels almost unreal. We saw them. The heart was beating on 200, maybe more. A lot of tears, hugs, not many words. 현재 가자 지구에는 인질 130여 명이 구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6주 휴전 협상이 재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일본에선 음식에 대한 위생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 피자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한 행동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업체 측은 급히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피자 가게 점원이 장갑을 낀 채 피자 반죽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갑을 낀 손가락을 코에 가져다 댑니다. 코를 후빈 손가락이 아닌 다른 손가락으로 반죽을 만지지만 아무렇지 않게 음식 재료에 장난을 칩니다. 해당 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전문점 도미노 피자의 일본 효고현 한 점포에서 어제 촬영됐습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도미노 피자 측은 하루도 안 돼 사과문을 내고 점포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해당 점포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도미노 피자는 3년 전에도 다른 점포 직원이 주방에서 비위생적인 행동을 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こういう動画を見続けることは不安にはされます。やっぱりもっと厳しく。 음식점 점원이나 손님들의 몰지각한 음식 테러는 최근 일본 내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 접대를 중시하는 일본 업체들도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엔 유명 초밥업체가 음식에 침을 바르는 듯한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을 고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놓고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감독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대다수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부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능력이 없으면 사퇴하십시오.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도 즉각 경질시키십시오. 사퇴 집회가 진행 중인 시각, 축구협회는 사령탑 거취를 놓고 비공개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중심이 된 회의에선 사령탑 교체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독은 경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서 새로운 명으로 가야. 한 참석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체제로는 어렵다는 분위기였다면서 유임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을 경질할 경우 유능한 국내 지도자를 후임으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오늘 회의 내용을 참고해 모레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감독 거취를 최종 결정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정 회장의 일방적 감독 선임이 문제였다면서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네, 이 소식 취재한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와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정 기자, 회의 분위기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오늘 회의는 아시안컵 이후 사실상 비상이 걸리면서 축구협회 임원 중 경기인 출신인 분들이 모여서 함께한 회의였습니다. 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불참했지만 전력강화위원장과 기술본부장 등 수뇌부가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한 참석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감독 유임 얘기는 없었고 지금 체제를 지속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또 유능한 국내 감독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표팀의 다음 일정이 바로 다음 달이라 새 감독을 선임할 경우 시간이 촉박한데 아무래도 국내 감독이라면 선임 과정이 짧아질 수 있는 거죠. 오늘 회의 내용은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될 예정이고요. 협회 수뇌부의 의견인 만큼 모레 열리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면 교체를 원하는 의견들이 많은데도 경질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감독을 경질할 경우 네.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자녀 연봉에 해당합니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자녀 계약 기간은 2년 5개월 정도라 7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선 전임 벤투 감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요.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벤투 감독이지만 아시안컵에선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일단 아시안컵 4강에 올랐기 때문에 경질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사령탑 거취에 대해서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좀 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일단 모레 열리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거취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됩니다. 위원회에선 아시안컵에서 사용한 전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모레 거취가 가닥이 잡힐 수도 있고 더 논의 과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이냐 유임이냐 의견을 내놓으면 최종적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참 어수선합니다. 우리 선수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웃으면서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아시안컵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선수들은 아직도 아쉬운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영국 더 스탠더드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에 대한 얘기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가 황금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고의 자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정윤철 기자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수달을 일본 동물원에 보내는 조건으로 일본에서 레서 판다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으로 우리 수달을 보낼 길이 막혔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만 내민 채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수달 한 마리.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멸종위기종 1급으로 해외 반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대공원과 일본 동물원 수족관협회는 일본의 레서 판다와 한국 수달을 상호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레서 판다는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왔고 우리 수달 일본 반출이 곧바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수달 수출 허가를 심사하는 문화재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겁니다. 천연기념물 수출 최초 사례로 보다 상세한 사전 사후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일본 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대 공원 측은 다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혈통을 좀 다양화시키고 종보전 차원에서 그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보낸 레서 판다는 국내 적응 기간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때일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더 따뜻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올라서 4월 초순의 봄 날씨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신 하늘빛은 다소 흐려지는데요.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40mm, 충청 이남은 5에서 10mm로 이슬비 정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8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15도, 대구는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온 뒤에는 아침 기온 다시 영하로 떨어져서 반짝 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2주 전에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대원들입니다.
뒤늦게 확인을 해보니 사고 당시 필수 정원도 부족했고 사고가 난 뒤에야 그 인력을 채운 게 확인됐습니다. 경북 지역 소방서 90%가 이렇게 인력 부족이라는데 오래된 도돌이표 같은 얘기입니다. 7년 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비롯한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관이 부족하다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여야 정치인들 말로만 소방관 처우 개선하겠다 하지 말고 세금 이런 데 쓰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말로만 잊지 않겠다 말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